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주제인 온라인 유통사업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에서 MD로 일했습니다. 당시 수천억 원 규모의 의류 생산과 판매 계획을 세우고 그 물량이 시장에 판매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노스페이스는 지금도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국내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였습니다. MD 업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MD의 판단이 잘못되면 브랜드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은 매우 큽니다. 판단 한 번으로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재고입니다. 유통업이 성장하는 이유, 성장이 멈추는 이유, 그리고 잘 나갔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는 이유는 대부분 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예측하고 확보하고 소진하느냐가 유통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직장인 효성그룹에서는 해외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글로벌 거래처를 개척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기업들이 아디다스, 푸마, H&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철저했던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의 협력 파트너로 일한다는 것은 작은 과정 하나도 허투루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기획과 실행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계속 따져야 했습니다. 저는 효성그룹 시절 애플과 협업하면서 조직이 일하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개선을 실행하는 기준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책 그냥 팔지 말라에도 이런 경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착한 셀러 길드 프로젝트 역시 그때 얻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효성에서 나와 제조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외 수출망이 막혔고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해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특별히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큰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었던 이유는 아이템 소싱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제조 공장이 밀어주는 상품을 경쟁자보다 먼저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팔지 말라 해도 나와 있듯이 판매가 잘 되면 경쟁자들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상품을 구해와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경험 많은 셀러들과 직접 경쟁해야 했습니다. 검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저희 상품으로 들어오던 고객 유입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복잡한 규정을 활용해 상품 삭제나 스토어 운영 정지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꼼수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쟁 방식이 존재합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경험 덕분에 네이버 검색 시스템과 플랫폼 운영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매우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30억 원의 매출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로 매출이 발생하면 검색 데이터, 유입 데이터, 전환 데이터, 구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객의 구매 행태, 구매 결정 요소, 네이버의 정책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 사이에서는 잘 되는 업체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업체는 계속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자본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느냐의 차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판매가보다 높은 검색 광고비를 쓰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고 고객의 구매 전환율과 재구매율에 대한 기준을 가진 업체라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런 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는 업체가 같은 장면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LTV, 즉 고객 생애 가치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부족한 셀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정 수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셀러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뿐 아니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초반부터 판매가 잘 되지 않는 판매자들은 그런 데이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책을 쓰며 온라인 셀러분들께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온라인 유통을 단순한 부업이나 단기 매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유통은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더 많은 셀러들이 감이나 유행이 아니라 상품, 데이터, 고객, 플랫폼 구조를 이해하며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전 판매를 돕기 위한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지원하며 실제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 사업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셀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제1원칙 사고법입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사실 단위까지 쪼개서 다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상품이 잘 팔리나요? 키워드는 어떻게 잡나요?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모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한동안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끝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은 단순히 상품을 등록해서 파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제1원칙 사고법의 관점에서 분해해보면 세 가지 본질이 남습니다. 첫째, 온라인 유통업은 유통업입니다. 둘째, 서비스업입니다. 동시에 컨텐츠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은 상품을 다루는 일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디지털 공간에서 컨텐츠로 고객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의 본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표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나 어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단어가 생겨났을 때는 대개 그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유통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통업의 유통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업은 흐를 유와 통할 통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무언가를 흐르게 하고 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통의 본질도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막혀있는 것을 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제조사,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업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잘하려면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시장조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싱 능력도 필요합니다. 상품을 시장에 맞게 기획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상품 소싱과 기획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흐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상품과 시장은 연결되어 있는데도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성은 충분하지만 그 매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품을 찾아내고 가치를 다시 정리하고 소비자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유통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매력을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표현력도 필요합니다. 이 안목과 표현력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셀러분들이 남이 만들어둔 상세 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다른 셀러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스스로 상품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매출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품을 기계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상품의 진짜 매력을 발견해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실력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다음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유통을 서비스의 관점으로 보려면 이 말을 단순히 친절한 응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라틴어 세르비티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예속, 섬김, 타인을 위해 일하는 상태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타인입니다. 서비스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일을 대신 수행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제조사도 있고 유통사도 있고 판매사도 있고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정당한 판매 마진을 얻는 것이 온라인 유통에서 서비스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체가 겪는 제품 개발의 문제입니다. 위탁 판매나 단순 사입으로 시작한 초보셀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떼어다 파는 유통업으로 시작했더라도 판매 실력이 늘고 매출이 커지면 결국 나만의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PB 상품, 즉 자체 기획 상품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셀러는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상품 기획자의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제조 공장들은 대체로 물건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은 뛰어나지만 요즘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기획하는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셀러의 시장 감각과 기획력이 공장의 생산력과 결합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요즘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인플루언서 협업 모델과 같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팬덤, 취향,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제조사는 축적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실제 제품을 만듭니다. 결국 한쪽은 시장과 고객을 알고 다른 한쪽은 생산을 아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셀러도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제품 개발 단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내 기준으로 시장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 판매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조업체가 겪는 판로 개척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처음 열리던 초창기에는 제조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생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좋은 상품을 온라인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판매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외주업체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상세 페이지 기획과 이미지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직접 뛰어들 장벽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팔기 시작하면 중간에 유통하는 셀러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직접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운영, 생산 관리, 원자재 수급, 품질 관리만으로도 벅찬 제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고객 응대, 상세 페이지 관리, 광고 운영, 재고 관리까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당분간 직접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는
좋은 제조사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때 셀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지 못하는 제조사를 발굴하고 그들의 제품을 고객과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막혀있던 유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유통의 첫 번째 본질, 통의 역할입니다. 제조업체가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판촉입니다. 판촉은 말 그대로 판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